오늘 내 아들이 날 때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한 줄 아세요? 이 나이에 입에 담기도 창피하고 속으로 곱씹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멀뚱히 앉아있는 며느리를 봤어요. 밥은 한 숟갈도 안 뜬 채 고개만 푹 숙인 모습이 영 낯설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대답은 며느리 입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벌컥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날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가 아파 보여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아무 잘못 없다고. 근데 왜 아내가 매일 울겠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입 닫고 살란 말이냐? 내 아내가 울면 내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그 순간 며느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많이 참으셨잖아. 그 말에 더 화가 난 건 나였습니다. 왜 저 아이는 꼭 아들 앞에서만 저런 식으로 착한 척을 하는 걸까요?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가 며느리 어깨를 밀었죠.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벽에 부딪히듯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짝! 귀가 멍멍해졌고 뺨이 얼얼했습니다. 내 얼굴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닌 내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내한테 손 떼세요? 엄마가 사람입니까, 진짜?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입니까, 가라니.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나는 멍한 정신으로 뺨을 감싸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가슴속에서 뭔가 하나가 꺼져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슴에 묻어야 할 자식이 한 명 생겼다고. 그 아이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 시절 내게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있었죠. 새벽 5시.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간에 도시락 공장에 나갔고요. 낮에는 건물 미화일, 밤에는 계단 청소, 노인 심부름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손이 틀어 터지고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요. 아이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자고 다짐했죠. 특히 첫째는 늘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대꾸 한 번 없이 늘 내 옆에 고요히 있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나도 드디어 내 인생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살며시 와서 옆에 앉아 돕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얼굴엔 점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요. 내가 방에 들어서면 슬쩍 인상을 쓰기도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TV 소리만 요란하게 키워놨습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더 조심하려고 말도 줄이고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기척없이 움직이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살았는데도요. 돌아온 건 아들의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못 갔고 아플 권리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새 옷 한 벌 없이 아이들 새 신발을 기쁘게 포장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믿었으면서 내 손등에 갈라진 상처와 주름은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요. 그 아이는 애초에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초라하고 지친 할머니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지금까지 엄마로서만 살아왔고 그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아들의 손에 뺨을 맞고도 나는 며칠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방에 들어가 며느리와 마주쳐도 아무 말 없었고요. 아들이 출근할 때 문 앞까지 나가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빛은 변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인사를 하지 않았고요. 아들은 나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듯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냉장고에 두었던 내 반찬은 어느 날 싹 치워져 있었어요. 상했을까봐 버렸어요. 그 말이 전부였죠.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방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놓이기 시작했고요. 거실 청소를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존재 자체로 눈치가 되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요즘 불안해해요. 엄마 때문이래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하는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산 집이야. 내가 너희한테 얹혀 산 게 아니라고.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내 편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부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시간, 모든 희생, 그 모든 걸 방해라고 부르는 그 말. 그날 이후 나는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밥도 빨래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엄마. 요즘엔 어머니가 말을 안 걸어요. 방에만 계세요. 다행이죠, 뭐.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행이다라니요. 내가 조용히 살아주는 게 그들에게는 다행이라니.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데. 그 아이를 위해 젊음을, 건강을, 인생을 바쳤는데. 그 밤 나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흐느끼며 베개 끝자락을 꼭 쥐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롭죠? 내가 이토록 외로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내 등을 돌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울 자격조차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내 이름 하나로 묶었어요. 집도, 적금도, 노후 보험도. 그동안 아들 앞으로 해줘야 한다며 정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시는 이유라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늙은 엄마 말고 사람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조용히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오래 입었던 옷 몇 벌, 아버지 유품, 손때 묻은 찻잔 하나, 그리고 아직 바래지 않은 가족사진 한 장. 다음 날 작은 전셋집 계약을 했어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실 한복판에서 조용히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짐을 싼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니. 우리 부부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아내는 내 말투 하나에 울고 너는 그런 아내만 믿고 나를 몰아냈잖아.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우린 존중하자고요. 그래, 결국 이 집에서 나는 불청객이었던 거죠. 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불편한 존재. 나는 짐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들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마디 남겼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엄마도 사람이야. 늙었다고 엄마라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지 딱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안부를 묻는 누구의 소식도. 혼자 사는 건 외로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가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다급히 말했어요. 아버님 보험 해지하셨어요. 그쵸? 남편 아니 아들이 그거 믿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다 날렸대요. 나는 조용히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도 내 옆에 앉더군요. 그 사람 요즘 매일 술 마시고 회사도 잘릴 위기고 집도 대출금 못 내서 곧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나보러 온 거야?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다시 돌려놓으시면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집도 팔릴 위기고 우리 너무 힘들어. 왜 힘드니? 그냥 전부 다 무너졌어. 아내도 요즘 나랑 말 안 해. 다 어긋났어.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 그날 내 뺨 때렸을 때 기억나니? 엄마. 그 손바닥이 내 인생을 정리해줬단다. 난 이제 그 기억 덕분에 너를 다시 사람으로 보게 됐어. 엄마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울음은 내 몫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며 며느리며 하루 걸러 한 번씩 연락을 해왔지만요. 나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사람은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다는 거요. 나는 동사무소에 들러 건강보험 부양자 등록을 해지했습니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작은 교회에서 홀로 된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함께 김치도 담그고 텃밭에서 고구마도 캐고 같은 상에 둘러앉아 수다도 떨며 웃었습니다. 그곳에서요. 누구도 나를 짐처럼 여기지 않았고 내가 눈치 줄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유, 큰아드님이 요즘 난리라던데요. 집도 팔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다던데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 아이가 제 뺨을 때리는 순간 저도 자식 인연을 놓았습니다. 그 말에 이웃 아주머니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전 말하고 싶어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강요일 뿐이고요. 모욕당하는 희생은 미련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가 아닌 그냥 나 김순애로요. 햇살이 따뜻한 날, 작은 텃밭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으면요.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 삶을 살아도 돼요.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맞지 않고, 울지 않고, 살아가기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며 전화하던 그 아이가요. 이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텃밭이 딸린 노인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햇살을 맞으며 고추를 따고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습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며칠 전에는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트로트를 다시 부르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를 부르며 웃을 수 있다는 게요.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요.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 아이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니까요. 그냥 한때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뜻한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했다. 내가 나를 지킨 거.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죠. 그 아이가 날 자유롭게 해줬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찾았으니까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요. 70년이 걸렸지만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도 햇살이 따뜻합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늦었지만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당신도 이제 살아.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을 잡고요. 함께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손주 안 계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요.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혼자야. 근데 괜찮아. 너희가 있잖아.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 손주 되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요. 기쁨의 눈물만 흘리고 싶으니까요. 밤이 되면 가끔 생각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뺨을 때린 아들의 차갑던 눈빛. 엄마가 사람입니까? 라던 그 말. 그리고 깨닫습니다. 용서는요.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요. 그 아이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필요였을 뿐입니다. 요즘 나는요. 작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를 위한 기록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요.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토마토를 땄다. 빨갛고 탐스러웠다. 혼자 키운 거라 더 예뻤다. 저녁에 이웃 할머니와 나눠 먹으며 웃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안에 내 삶이 다 담겨 있어요. 며칠 전에는요. 오랜만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와 달리요. 둘째는 늘 제 편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형이 요즘 많이 힘들대요. 집도 경매 넘어가고 아내도 떠났대요. 그래.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둘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 있으니까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너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전화를 끊고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둘째는 알아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요. 햇살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참고 희생하고 지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요. 김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 보이지만요. 그 안에 평온이 있어요. 예전엔 거울 속에 지친 엄마가 있었다면요. 지금은 자유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들이 안 찾아오면 어쩌려고요? 그럴 때마다 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혼자 가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요? 정말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요. 살아있는데 존재가 지워지는 거였으니까요. 내가 그 집에서 겪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살아있지만 투명인간처럼요. 숨쉬지만 없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사느니요. 차라리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애 씨, 요즘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저를 찾았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 때가 됐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 때가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요.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요. 희생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감사받지 못하는 희생은요. 희생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나처럼요. 70이 넘어서 깨달아도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해가 집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요.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요.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자식들은 잘 지내나 걱정했을 텐데요.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해요. 내일은 무슨 꽃을 심을까? 다음 주 노래교실에선 무슨 노래를 부를까? 나를 위한 생각들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요. 그냥 나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삶이었습니다.